2009년 12월 17일 함경북도 회령시 중앙광장 새벽 6시 저는 500명의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어요. 숨소리도 내지 못한 채 앞에는 기둥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 기둥에 한 남자가 묶여 있었어요. 이웃집 아저씨였어요. 김철수, 42살.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렸어요. 반역자 김철수는 남조선 괴뢰 영상물을 시청하고 유포한 죄로 인민의 심판을 받는다. 바람이 불었어요.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군인 5명이 총을 들었어요. 김철수 아저씨를 겨냥했어요. 그때 그분이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은 미소 지었어요. 정말로 죽음을 앞두고 발사! 총성이 울렸어요. 1발, 2발, 3발, 4발, 5발. 눈송이와 총성이 동시에 떨어졌어요. 그날 나는 한 사람의 죽음을 봤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아무도 울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500명이 서 있었지만 아무도 소리내지 않았어요. 침묵. 완벽한 침묵.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 김철수 아저씨는 그냥 우리 동네의 아저씨였어요. 2009년 여름으로 돌아갈게요. 그때 저는 26이었어요. 회령시 봉이동. 낡은 5층 아파트가 줄지어 있는 동네였어요. 우리는 3층, 김철수 아저씨네는 4층에 살았어요. 아침마다 계단에서 마주쳤어요. 수진아, 잘 잤니? 오늘 장마당 가니? 네, 아저씨. 다녀올게요. 평범한 인사였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저는 장마당에서 일했어요. 중국에서 넘어온 물건을 팔았어요. 비누, 치약, 라면, 가끔은 화장품. 좌판 하나 펼쳐놓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돈은 별로 안 됐어요. 하지만 먹고는 살았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살. 배급은 이미 몇 년째 안 나왔어요. 모두가 장마당에서 살았어요. 그게 우리 삶이었어요. 김철수 아저씨는 전기 기술자였어요. 마을의 전기를 고치는 일을 했어요. 공식 직업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필요로 했어요. 수진아, 너희 집 전기 나가면 언제든 말해. 고쳐줄게. 친절한 분이었어요. 늘 웃었어요. 아내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병으로, 약이 없어서 그 후로 혼자 사셨어요. 외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잠이 안 와서 밖으로 나갔어요. 바람을 쏘이려고. 그때 위층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김철수 아저씨 집이었어요. 창문 커튼 사이로 파란빛이 어른거렸어요. TV를 보시나? 이상했어요. 북한 TV는 저녁 11시면 끝나거든요. 그때는 새벽 1시였어요.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았어요. 며칠 후 장마당에서 소문을 들었어요. 남조선 드라마 본 적 있어? 옆 좌판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없어. 근데 이때 우리 동네에도 USB로 돌려본대. 위험한 거 아니에요? 맞아. 걸리면 끝이야. 수용소 가거나 더 나쁘거나. 언니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보안원이 지나갔어요. 우리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저녁 친구 영숙이가 집에 왔어요. 같은 동네, 같은 나이. 어릴 때부터 친구였어요. 수진아, 보여줄 게 있어. 영숙이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검은색, 손가락만 했어요. 이게 뭔데? 남조선 드라마? 저는 숨이 멎었어요. 미쳤어? 그거 어디서 구했어? 누가 줬어? 한번 보자. 재밌대. 안 돼. 위험해.
하지만 영숙이는 이미 노트태를 꺼내고 있었어요. 화면이 켜졌어요. 나만 드라마였어요. 제목은 기억 안 나요. 하지만 내용은 기억해요. 밝은 거리, 차들이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한 가족이 밥을 먹었어요. 쌀밥, 고기, 반찬이 가득한 상. 이게 진짜야? 제가 물었어요. 몰라. 근데 너무 다르지? 영숙이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1시간 동안 화면을 봤어요. 말없이 숨죽이며 그 화면 속 세상은 우리가 아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꿈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꿈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다음 날부터 저는 영숙이 집에 자주 갔어요. 밤마다 드라마를 봤어요. 불을 끄고 커튼을 치고 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한 편, 두 편, 세 편.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었어요. 자유, 풍요, 사랑.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영숙이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알 수 없었으니까. 영숙이는 USB를 복사했어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줬어요.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일주일 만에 USB는 10개로 늘었어요. 우리 동네 곳곳에서 밤마다 파란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사람들은 조심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번 본 사람은 계속 봤어요. 중독처럼. 어느 날 밤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김철수 아저씨였어요. 수진아, 잠깐 나 좀 보자.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방으로 들어오셔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요즘 밤에 뭐 보니? 저는 얼어붙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숨기지 마. 나도 알아. 남조선 드라마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김철수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봐. 이미 2달째야. 네, 놀랍지? 나 같은 사람도 봐. 너무 궁금해서. 아저씨가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수진아, 조심해. 요즘 단속이 심해. 걸리면 말을 잇지 않았어요. 하지만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아저씨도 조심하세요. 응. 서로 조심하자. 그날 밤 저는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보이부였어요. 국가안전보이부, 비밀경찰,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장마당에서도 그들을 봤어요. 물건을 사는 척하며 사람들 대화를 엿들었어요. 조심해. 단속 나온 거야. 상인들이 속삭였어요. 저는 영숙이에게 전화했어요. 영숙아, USB 숨겨. 지금 당장. 알았어. 너도 조심해. 9월 3일 동네에서 한 남자가 체포됐어요. 새벽에 보이부가 들이닥쳤어요. 집을 뒤졌어요. USB를 찾아냈어요. 남자는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갔어요. 우리는 창문 너머로 봤어요.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남자의 아내가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못했어요. 그날부터 마을은 조용해졌어요. 밤에 불빛들이 하나씩 꺼졌어요. 그 불빛이 처음엔 따뜻하게 보였어요. 사람들이 꿈을 꾸는 불빛이었어요. 다른 세상을 보는 불빛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그게 누군가의 마지막 불빛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모두 불을 껐어요. 하나씩. 하지만 한 집만 여전히 불빛이 남아 있었어요. 김철수 아저씨 집이었어요. 새벽 4시 저는 굉음에 깼어요. 문 부서지는 소리였어요. 위층에서 비명소리, 발소리, 물건 깨지는 소리.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위층? 김철수 아저씨 집이었어요. 저는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봤어요. 보이부 요원 4명이 김철수 아저씨를 끌고 나왔어요. 아저씨는 얼굴이 피투성이었어요. 맞은 것 같았어요.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이 반동 새끼. 남조선 쓰레기나 보고. 요원이 소리쳤어요. 아저씨를 계단 아래로 밀었어요. 아저씨는 구르며 떨어졌어요. 저는 입을 막았어요. 비명이 나올 것 같았어요. 김철수 아저씨가 계단 중간에서 멈췄어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천천히. 나서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요원들에게 다시 끌려 내려갔어요. 저는 문을 닫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30분 후 우리 집 문도 두드렸어요. 문 열어. 국가안전보위부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요원 2명이 들어왔어요. 집에 뭐 숨긴 거 없나?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다 뒤진다. 그들은 집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 장롱, 침대 및 부엌. 저는 숨이 막혔어요. USB가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요원이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책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꼼꼼하게 살폈어요. 그리고 찾았어요. USB. 이게 뭐야? 요원이 저를 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그냥 음악이요. 거짓말. 요원이 소리쳤어요. 제 뺨을 때렸어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바닥에 무릎 꿇었어요. 이거 어디서 구했어? 친구한테 받았어요. 누구? 말 못해요. 또 뺨을 맞았어요. 입안에서 피 맛이 났어요. 누구냐고? 영숙이요. 박영숙. 제 목소리였지만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친구를 팔았어요. 1시간 후 영숙이도 체포됐어요. 비명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렸어요. 안 돼, 제발. 저 몰라요. 영숙이 목소리였어요. 저는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그날 마을에서 15명이 체포됐어요. 김철수 아저씨, 영숙이, 그리고 13명 더. 모두 같은 죄목이었어요. 반동적 문화물 시청 및 유포. 일주일 동안 마을은 죽은 것처럼 조용했어요.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모두가 잠재적 고발자였으니까.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장마당도 안 갔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내가 영숙이를 팔았어. 내가 친구를 죽였어. 9월 22일 마을 곳곳에 벽보가 붙었어요. 인민재판 및 공개처형 집행공지. 날짜 12월 17일. 장소 회령시 중앙광장. 대상 반영 명분자 15명. 이름이 나열돼 있었어요. 김철수, 박영숙. 영숙이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토할 뻔했어요. 다음 날 인민반장이 집집마다 돌았어요. 12월 17일 새벽 6시 중앙광장 집합. 전 주민 참석 의무. 불참하면 의심받는다는 뜻이었어요. 불참하면 다음은 당신 차례라는 뜻이었어요. 저도 가야 했어요. 내가 고발한 사람의 죽음을 봐야 했어요. 12월까지 석 달이 남았어요. 그 석 달은 지옥 같았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영숙이가 나타나서 저를 봤어요. 왜 내 이름을 말했어? 대답할 수 없었어요.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마을에 소문이 돌았어요. 총사령이래. 공개로 한대. 본보기를 보이는 거야. 다시는 남조선거 보지 말라고.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해했어요.
인간의 가장 추한 면이었어요. 타인의 죽음에 대한 잔인한 호기심. 처형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영숙이를 생각했어요. 지금 어디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할까? 무서울까? 울고 있을까? 미안했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아무에게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 모두가 시계를 보지 않았어요. 시간이 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았어요. 12월 17일은 왔어요. 피할 수 없었어요. 새벽 5시 저는 일어났어요. 옷을 입었어요. 손이 떨려서 단추를 채우기 힘들었어요. 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오늘 15명이 죽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새벽 5시 30분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모두 같은 방향으로 걸었어요. 중앙광장으로.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발소리만 들렸어요. 눈 밟는 소리만. 저도 그 행렬에 섞였어요. 얼굴을 숨기려고 모자를 깊이 눌렀었어요. 추웠어요. 하지만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공포가 더 컸으니까. 광장에는 이미 수백 명이 모여 있었어요. 회령시 전체 주민의 절반은 됐어요. 500명 이상. 군인들이 사람들을 정리했어요. 줄을 세웠어요. 조용히. 떠들지 마. 광장 중앙에는 나무 기둥이 15개 세워져 있었어요. 그 앞에 단상이 있었어요. 보위부 간부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뒤쪽에 섰어요. 최대한 안 보이게. 새벽 6시 정각 트럭 3대가 들어왔어요. 뒤에서 사람들이 내렸어요. 15명. 손이 뒤로 묶여 있었어요.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영숙이가 보였어요. 너무 말라 있었어요. 땀이 쑥 들어갔어요. 눈은 움푹 패였어요. 3달 만에 본 영숙이는 다른 사람 같았어요. 군인들이 죄수들을 기둥에 묶었어요. 한 명씩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움직일 수 없게. 김철수 아저씨는 6번째 기둥에 묶였어요. 영숙이는 10번째에.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보위부 간부가 단상에 올라갔어요. 확성기를 들었어요.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어요. 동무들. 오늘 여기 선 자들은 인민의 원수다. 이들은 남조선 괴뢰의 반동 문화를 보고 유포했다. 우리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려 했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들은 그저 드라마를 봤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이들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다. 총사령으로 즉시 집행한다. 그때 김철수 아저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마지막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를 찾았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아저씨는 미소 지었어요. 정말로. 죽음을 앞두고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뭘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괜찮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제 잘못이었어요. 군인 15명이 나왔어요. 각자 한 명씩 맡았어요. 총을 들었어요. 조준. 명령이 떨어졌어요. 세상이 멈췄어요. 시간이 멈췄어요. 눈만 조용히 내렸어요. 발사. 총성이 울렸어요. 15발의 총성이 거의 동시에 울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였어요. 15명의 몸이 흔들렸어요. 앞으로 쓰러지려다가 밧줄에 걸렸어요. 매달렸어요. 피가 흘렀어요. 옷을 적시고 눈 위에 떨어졌어요. 빨간색과 하얀색. 김철수 아저씨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영숙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두 고개가 떨어져 있었어요. 광장이 조용했어요. 500명이 서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울음도, 한숨도, 속삭임도. 완벽한 침묵.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것. 아니, 슬퍼할 수 없는 것. 우리는 감정을 잃었어요. 그 순간 군인들이 시체에 다가갔어요. 맥박을 확인했어요. 모두 죽었어요. 간부가 다시 확성기를 들었어요. 이것이 반역죄의 끝이다. 모두 똑똑히 봐라. 우리는 봤어요. 30분 동안 서서 시체를 봤어요. 피를 봤어요. 죽음을 봤어요. 앞으로 나와라. 가까이서 봐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한 줄씩 시체 앞을 지나갔어요. 제 차례가 왔어요. 3미터 거리에서 영숙이를 봤어요. 눈은 반쯤 떠져 있었어요. 입은 벌어져 있었어요. 가슴에는 총알 구멍이 있었어요. 그게 제 친구였어요. 다리가 풀렸어요. 넘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그날 나는 15명의 죽음을 봤어요. 하지만 가장 무서웠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제가 울지 못했다는 거예요. 울고 싶었어요. 소리내서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울면 안 됐어요. 울면 저도 의심받으니까. 그래서 참았어요.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감정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 정오가 되어서야 해산 명령이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조용히, 빠르게.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도 돌아갔어요. 고개를 숙이고 집에 도착해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제야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울었어요. 소리 없이, 목이 쉬도록. 그 후 며칠간 아무것도 못했어요. 먹지도 자지도 씻지도 않았어요. 그냥 방 한구석에 앉아 벽을 봤어요. 영숙이가 보였어요. 김철수 아저씨가 보였어요. 눈을 감아도 보였어요. 일주일 후 결심했어요. 여기서 나가야 해. 이대로 있으면 나도 죽어. 탈북을 결심했어요. 위험했어요. 실패하면 저도 그 광장에 설 거예요. 하지만 여기 남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2010년 1월 두만강을 건넜어요. 밤에 얼음 위로 미끄러지며 넘어지며 중국에 도착했어요. 숨어 살았어요. 2년. 그리고 태국으로 갔어요. 한 달 걸렸어요. 2012년 3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대한민국 남쪽 공항을 나서는 순간 믿을 수 없었어요. 밝은 불빛, 큰 건물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드라마 속 세상이었어요. 진짜였어요. 울었어요. 공항 밖에서 영수가 여기야. 내가 보고 싶었던 곳.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2025년 11월. 지금 저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있어요.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지나가요. 밝은 불빛들. 이어폰을 꽂았어요. 음악이 흘러나와요. 한국 드라마 OST예요. 그때 영숙이와 함께 봤던 그 드라마의 노래. 노래를 들으며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봐요. 39살. 평범한 직장인.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 안에는 아직도 그날이 있어요. 눈 내리는 광장. 총성. 침묵. 김철수 아저씨의 마지막 미소. 영숙이의 마지막 모습. 이제 나는 그 드라마를 마음껏 볼 수 있어요. 넷플릭스도 있고, TV도 있고, 유튜브도 있어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웃을 수가 없어요. 화면을 보면 자꾸 그 사람들 얼굴이 떠올라서요. 그들은 이걸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다른 세상을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죄가 됐어요. 목숨을 앗아가는 죄가. 아직도 저는 죄책감에 시달려요. 제가 영숙이 이름을 말했어요. 제가 친구를 죽였어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평생. 하지만 살아야 해요. 증언해야 하니까. 작년부터 저는 학교를 다녀요. 북한 인권에 대해 강연해요. 2009년 12월 17일 저는 공개 처형을 목격했어요. 제 친구가 거기 있었어요.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학생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네. 지금도요. 대답해요. 북한에서는 지금도 공개 처형이 일어나요. 매년. 수십 번, 수백 번. 드라마를 봤다고. 성경을 읽었다고. 탈북하려 했다고. 사람들은 광장에서 죽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봐야 해요. 강제로. 어린아이들도 봐요. 아저씨, 저 여기 있어요. 남쪽에. 아저씨가 보고 싶었던 그 세상에. 자유로워요. 드라마도 마음껏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아요. 아저씨와 영숙이가 여기 없으니까. 미안해요. 제가 지키지 못해서. 영숙아, 정말 미안해. 내가 내 이름을 말했어. 나 때문에 내가 죽었어. 평생 용서받지 못할 거야. 알아. 하지만 잊지 않을게. 내가 보고 싶었던 그 세상을 내가 보고 있어. 너 대신. 지하철은 계속 달려요. 서울의 밤을 지나요. 네온사인, 높은 빌딩, 밝은 거리.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어요. 웃고 떠들고 꿈꿔요. 여기서는 드라마를 보는 게 죄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꿈을 꾸는 게 죄가 아니에요. 저는 창밖을 봐요. 그리고 생각해요. 이게 그들이 보고 싶었던 세상이구나. 눈물이 흘러요. 창문에 제 얼굴이 흐려져요. 하지만 괜찮아요. 여기서는 울어도 돼요. 슬퍼해도 돼요. 기억해도 돼요. 그리고 저는 기억할 거예요. 평생. 그날 광장에서. 2009년 12월 17일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15명의 공개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죄목 남한 영상물 시청 및 유포. 이들 중 최연소는 19세, 최고령은 58세였습니다. 북한에서는 현재도 매년 수십 수백 건의 공개 처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0년 한 청년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USB로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